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미국은 벌써 땡스기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로스쿨 학생들이 사실 제일 긴장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땡스기빙 이후에 기말고사 파이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특히 1L 1학년 로스쿨 다니고 계시거나 LLM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약간 긴장도 되시고 좀 걱정도 많은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시험 보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잘 시험을 볼 수 있을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최근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이제 1학년, 로스쿨 1학년 다니시는데 기말고사가 됐는데 너무 많은 게 정리가 안 되었다.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옛날 시험 때를 생각해 보았는데 저도 그때 정말 막막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힘들 거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체를 제가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험이길래 이럴까.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겁낼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어려울 거라고, 너무 힘들 거라고 말했던 그 말을 믿는 내 자신이 그 말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해보기도 전에 이미 막 지쳐서 나가 떨어질 지경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또 하나의 그냥 시험일 뿐이지 너무 엄청나거나 너무 어렵거나 내 지금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거나 할 만한 시험은 아니라는 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쿨 지금 다니고 계시다면 아마도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아웃라인이라는 걸 만들고 계실 거예요. 아웃라인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적었던 노트 있잖아요. 그거를 정리해서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형태로 다시 포매팅해서 주요 정보를 정리하는 어떤 문서의 형식을 아웃라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로스쿨에서는 대부분의 과목, 세미나 제외하고서는 아웃라인 방식으로 노트를 결국 정리하고 그걸로 공부를 하다 시험을 보러 가게 되죠. 근데 사실 1학년이나 LLM이신 분들은 아웃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왜 내가 이런 약간 어색한 이렇게 내 눈엔 잘 들어오지 않는 형식으로 왜 자꾸 정보를 정리해야 되나? 나는 그냥 줄글이 좋은데 아니면 나는 그냥 책에다 하이라이트만 칠해서 그것만 읽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아웃라인이라는 거는 그거 안 하면 시험 못 본다. 그거가 없이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웃라인이라는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노트를 정리하는 이유는 그게 시험 공부를 하고 한 과목을 이해한 걸 정리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꽤 잘 받아들여지는 방법일 거라서예요. 근데 물론 남들이 다 하는 방법이 나한테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은 없죠. 여러분 생각에 난 이건 도저히 이거 만드느라 내 시간이 더 많이 들고 난 이건 이해도 안 가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하시면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네, 나의 방법으로. 하지만 다른 방법 잘 모르겠고 이 방법으로 하는 게 난 별 거부감이 없고 잘할 수 있어 라면 아웃라인으로 계속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땡스기빙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땡스기빙 동안 내가 못 만든 아웃라인을 다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겠다. 그럼 난 시험 잘 볼 수 있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웃라인이라는 거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굉장히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아웃라인을 다 만들면 물론 시험 공부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긴 했지만 아웃라인은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더 그 다음 단계 뭐냐? 그러한 룰을
어떤 사실관계를 봤을 때 그 룰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 룰의 내용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 썰을 풀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따라서 뭐 유죄다 아니면 무죄다 따라서 관할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답까지 나올 수 있어야 하나의 그 토픽이나 서브젝트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단계 전에 그냥 룰 자체만 막 외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문제점은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 시험 문제에서 나에게 뭘 물어보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로 비 오는 날 차를 굉장히 과속을 해서 운전을 하다 어떤 사람을 치였다. 그래서 차를 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라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셔야 될까요? 만약에 이게 토르츠 시험이다. 손해가 났네. 이것만 떠오르시면 안 되죠. 네, 여러 가지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들이 그 일반적인 생각, 아프겠다, 어떻게 하지, 화났겠다. 이거는 그냥 일반인의 법대 가기 전에 들었던 생각이고 법대에 간 이후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걸 우리가 뭘 배웠었지? 네,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는 불법 행위일 때도 있고 고의는 없었지만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product liability 그 제조물 책임으로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체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럼 제조물 책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야 되고 고의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 할 건 아니었던 이제 팩트들이 있다면 과실로 이 사람이 사람을 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과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네글리전스의 그 요건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네, 중간에 그런 말이 써 있을 수 있죠. 법으로는 30마일까지 30마일이 최고 달릴 수 있는 속도다. 근데 이 사람 40마일로 달렸다. 그거를 이제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이 의미는 뭘까? 법을 위반했다.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등등등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이제 생각이 나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날수록 이슈 스파링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공부하면 이슈 스파링은 돼요. 근데 이슈를 다 알았어요. 그러면 난 정말 공부 다 끝냈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룰을 어느 정도 자세히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세히 쓰려면 아는 게 많아야죠. 네,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러려면 오픈북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괜찮아. 나는 여기 다 정리를 해놓으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요만큼씩 그 타이핑해서 베꼈으면 되겠다. 오픈북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로스쿨을 몇 년 다니면서 경험했을 때 아웃라인을 보고 타이핑을 해서 베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베끼어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 써야지 내가 쓰면서 이 내용이 뭐였지? 이 단어가 뭐였더라? 다시 한번 노트 찾아보고 다시 눈으로 보고 베껴 쓰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픈북이라는 건 그냥 옆에 내가 들고 들어갈 수 있다 정도지 그거를 펼쳐놓고 모르는 걸 찾아가면서 할 시간은 없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죠. 아웃라인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내가 만약에 그 페이지만 펴도 맞다 이거라고 생각이 나서 쓸 정도가 돼야지 하나하나 줄을 읽어가면서 요만큼이 나의 내용에 해당하니까 요만큼 타이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쓰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느려집니다. 따라서 아웃라인을 만들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이상 외워야 해요. 입에 익어야 해요. 많은 분들이 눈으로 보면 이제 이해가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책장 딱 덮고 그래서 personal jurisdiction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얼음이 되죠.
머릿속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그러게 그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언제나 답을 써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지만 안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지. 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생각이 있어도 전달이 안 되면 모르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룰들을 어느 정도 외우면서 공부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룰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많은 한국분들이 제가 한국분들의 답안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IRAC이라는 그 글쓰기 답안 쓰기 방식 중에서 A, Application Analysis에 해당하는 부분을 팩트를 나열하는 것과 Analysis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비 오는 날 차가 속도가 30km가 제한 속도인데 40마일로 달려갔다. 그러다 사람을 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갔다. 이런 팩트가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팩트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제 이슈 스파링 했겠죠. 그 다음에 룰을 썼겠죠. 네글리전스 관련된 어떤 룰이 있는지, 네, 과실이 있었고, 인과관계가 있었고, 데미지가 있었고, 등등등 이렇게 썼어요. 룰을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서 어플리케이션 파트에 왔는데, 어플리케이션 파트에 어떤 분들은 사실관계를 쓰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서 in this case 이 사안에서는 그 사람은 비가 오는데 자동차를 달렸다. 그 사람은 30마일인데 40마일로 달렸다. 그 사람은 사람을 치였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따라서 이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결론을 쓰고 난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애널리시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팩트를 쓴 거에 더 가깝죠. 한 바닥을 그냥 베껴 쓴 거잖아요. 문제에 나와 있는 그 팩트 파트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애널리시스가 되는지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룰에서 다 배웠잖아요. negligence, 그 사람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reasonable person standard라고 들어보셨죠? 일반적인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 정도의 주의임을 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을 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주의임을 다하지 못했고 과실이 있다. 요게 룰입니다. 근데 지금 어플리케이션에서 뭐라고 말했죠? 비 오는데 30마일 제한 속도인데 40마일로 달렸다. 그 말밖에 안 썼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가 말한 어플리케이션스럽게 다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되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써야죠. 이 사람은 비 오는 날 30이 제한 속도인데 40으로 달렸다. 비 오는 날 일반적인 reasonable person이라면 이렇게 하고 와이퍼도 하고 불도 켜고 제한 속도도 약간은 느리게 가는 게 reasonable person일 텐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와이퍼도 안 했다. 속도도 계기판도 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라이트도 켜지 않았다. 등등등 자세한 팩트들을 막 찾으셔야죠. 따라서 이 사람이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negligence가 있다. 라는 게 한 파트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causation이죠. 인과관계.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나? 아까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만약에 간단하게 쓰신 답에서 속도를 빠르게 달렸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쓰는 거죠. 여기서의 진짜 답안에 더 적합한 인과관계는 proximate cause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causation part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따라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텐데 이 사람이 40마일로 달렸기 때문에 이리이리 했고 사람이 피할 수도 없었고 이 사람이 멈출 수도 없었고 따라서 그 속도를 위반한 것과 사고가 난 것과는 인과관계 causation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야 돼요. 룰과 팩트를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게 애널리시스지 그냥 사실관계를 다 나열해 놓고 봤지. 룰이 저거래잖아. 팩트가 이거래잖아.
그러니까 길티잖아. 내지는 그러니까 책임져야지. 라는 거는 채점자한테 알아서 새겨 들어라. 이 정도는 본인이 파악할 수 있지 않아? 이런 느낌의 답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nalyze가 됐다고는 사실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analyze 할 수 있는 머리로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는 아웃라인을 만드느라 너무 마음이 바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ast exam, 과거의 시험, 선생님이 나눠주는 시험 한 개만 보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보거나 아니면 보긴 했지만 시간에 맞춰서 답안은 써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이 시험 문제 3시간짜리 푸느니 내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많이 할 텐데 이거 타이핑하느라 들이는 시간보다는 그냥 아웃라인이라도 한 자 더 보고 아웃라인이라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유리하고 유익할 거야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의 많은 분들은 3시간 동안 영어로 답안을 써본 적이 평생에 없다. 끝맺음을 3시간 안에 뭔가 논리적으로 끝맺음을 해본 적이 없다. 사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서워서 시험도 보기 전에 그걸 내가 미리 경험한다는 걸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피하면 시험장에 가서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을 내서 반드시 답안을 한 번쯤은 써보시기를 정말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았어요. 너무 당연했어요. 근데 답안으로 쓰려니까 표현이 안 나와요. 그때 나 진짜 못하네, 나 큰일 났네 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아웃라인을 보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답안에 옮겨 적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아웃라인을 만들고 아웃라인을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방식대로 빨리 아웃라인을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한 번도 아웃라인이 답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쓰이는지를 내가 안 해본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사고가 차단된 상태에서 아웃라인만 만들면 실제로는 답안을 쓰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아웃라인이 아니라 그냥 아웃라인을 만들려니까 만든 아웃라인이 되고 마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웃라인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을 잘 받고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효과적인 아웃라인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빨리 그 경험을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시험 아웃라인 다 안 만든 상태라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안다면 답안을 먼저 써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아웃라인을 다 만들고 해야지 하면 시험 막 2, 3일 전이에요. 근데 2, 3일 전에 그거 3시간 동안 답안 쓰기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보시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보이거니와 아웃라인을 그냥 그저 멋있고 어렵고 중요한 단어로 채워서 놓는 거는 죽어있는 아웃라인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 단어나 표현을 내 답안에 옮겨 적을 수 있어야 효과가 있지. 아웃라인 너무 멋있어요. 너무 어려운 단어 말고 많고 복잡하고 문장 구조도 되게 막 멋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거가 입에 익지 않고 기억이 안 나고 사실 정확히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이런 아웃라인이라면 답안에 옮겨 적기는 더더욱 어려운 거잖아요. 읽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내가 내 영어로 답안에 넣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아웃라인을 조금 더 쉽게 쓰세요. 쉽다라고 해서 표현을 너무 유치하게 법률 용어가 아닌 그렇게 하시란 뜻은 아니고 교과서에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복잡한 방식으로 쓴 문장이 있고 좀 더 심플한 문장들 있잖아요. 그럼 심플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똑같은 얘기를 쓰는 거니까요. 심플하다고 해서 점수가 더 깎이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수업을 많이 중간에 빠졌거나 내용이 정리가 안 됐거나 노트가 너무너무 허술하다. 영어가 너무 안 들렸다. 좀
정말 근본적으로 아웃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난 이 과목에서 배운 내용 자체가 잘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큰일 났어요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강의를 구입해서 사셔서 보시는 것도 저는 조금은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모르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갈수록 부담이 돼요. 갈수록 너무.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 시간 안에 잘 혼자서라도 할 수 있겠다 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그래서 제 강의를 사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혹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누가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면 너무 좋겠다. 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나에겐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돈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같은 학년 친구들은 다 같이 정신없고 본인도 잘 모른다고 하고 저를 도와줄 여유가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이런 내용을 알거나 이해하거나 읽고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내 자신 빼고는. 그래서 굉장히 막막한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어서 그런 강의를 만든 거라 혹시 필요하시면 그렇게 마지막 보루로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웃라인으로 정리를 하면 좋긴 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듣는 말로라도 그 영어 표현이 익숙해지는 것도 되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제 땡스기빙 얼마 안 남았는데 화이팅! 너무 많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너무 많다, 너무 힘들다, 다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버리고 말 것 같다, 망칠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IRAC이라는 원칙에 맞춰서 답을 쓰는 일이 모두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떨리고 힘들기 때문에 IRAC 원리도 안 지키고 마구 되는 대로 쓰는 사람도 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처음에는 스트레스풀한 시기이자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하실 수 있고 또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들 모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파이널 exam 앞두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